다음은 세 번째 주제, 동북아 역사연구회 송옥진 박사님께서 당군조선 화폐경제에 대한 실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송옥진 박사님께서는 이번 학술회의에 또 학술국장을 맡으셔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옥진 학술국장입니다. 앞서서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와 상당히 이렇게 연관도 돼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공감을 많이 하고 동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단군조선시대 화폐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고조선에 대한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치체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통일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도 제외되는 경우가 여태까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화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게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라는 거는, 그리고 화폐라는 거는 인간이 삶을 살고 있고 혼자, 좀 전에 인간이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인간이 혼자 살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산다면 이게 화폐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조선이 국가라고 얘기를 함에도 그거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가져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고조선 하면 맨날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 영역,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고인돌이 많이 나오는데 왜 자꾸 교과서에 넣지도 않고, 비파형 동검으로 단군조선 지나서 이제 말기쯤 되면 비파형 동검으로 거의 전역이 대동단결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영역 표시도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가 사실은 이게 이때에 이게 돈으로 쓰였습니다. 이걸로 국제통화가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이 고조선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화폐로 사용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원시화폐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물물교환부터 시작을 했겠죠. 뭔가 내가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 그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쪽 해안가 지역에서는 조개가 항상 나옵니다. 근데 그 조개가 과연 왜 나오는지 교과서에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 보여지는 사진은 사실 대전자 유적이라는 거는 하가점 하층 시대의 문화, 발굴보고서 상으로는 BCE 1600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 전에 나온 유적에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얘네들이 다 개오지 조개라는 학명을 가진 조개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조개 화폐라고 얘기할 때 두 종류를 최근에는 세 종류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종류였습니다. 돈개오지와 노랑 테두리라고 하는데 모네타 카우리하고 아날러스 카우리라는 그런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종류의 조개입니다. 이 조개가 때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화폐는 아닙니다. 얘는 자연 그대로의 천연패고, 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요게 사람의 뼈고 요거는 나란히 배열을 해가지고 놓은 겁니다. 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도포자락을 생각을 하시면 도포자락에 일렬로 얘네들을 100개 정도를 쭉 나열해서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장식용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대전자 유적에서는 하가점 하층 시대, 이 시대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나왔고 우리가 흔히 고조선 시대 토기모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유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개오지 조개가
한 800여 개의 무덤 중에서 40여 개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크기로 보면 대형 무덤에서 조금 나왔습니다. 규모가 큰 거, 잘 사는 집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물론 얘는 장식품입니다. 얘는 장식품이지만 조개 화폐라고 늘상 얘기하지만 그게 1600년 전에, BC 1600년 전, 서기전 1600년 전입니다. 그때 나왔다면 이게 여기서부터 화폐의 그런 시작이 시작된 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의문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번 논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이제 되게 중요시 되게 오른쪽 그림과 이제 왼쪽 그림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조개 몇 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일반 뭐 민물조개인지 바다조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조개 모양이고, 그 모네타 카울이나 어널러스라는 것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입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한쪽은 등 부분이 마모가 된 거를 놓은 거고, 똑같은 애가 뒤집어 놓은 겁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얘의 특징은 뭐냐면 배 부분입니다. 얘가 이렇게 갈라진 틈이 그 실물을 보시면 톱니처럼 이빨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특징적이기 때문에 얘를 많이 썼다고 하는 거죠. 얘네는 자연패고 얘는 만든 겁니다. 돌로 만들었거나, 여기선 돌이라고 돼 있죠. 얘는 뭘로 만들었냐면 연패라고 하는데 납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가 발굴 보고서상으로 이거 하나가 출토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전자 발굴 보고서가 발굴된 지 좀 10년, 20년 정도가 지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얼마나 발굴됐는지 그것도 조금은, 물론 발견된 건 맞습니다. 근데 더 많이 발견됐지도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납패 하나가 발견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발견된 이 금속 화폐거든요. 금속 화폐가 중국의 화폐 역사를 500년이나 끌어당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서주 시대에 뭐 항상 얘기하는 뭐 그 하후가 뭐 검은색 돈을 썼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검은색 돈이라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시대도 많이 다르고 지역도 많이 다르고, 근데 어쨌든 중국의 화폐 역사상을 500년 끌어당겼다라고 이 나온 이 금속 요거 화폐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런데 이 그러니까 왼쪽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아량 발굴 보고서 상에서 나온 그 도록을 제가 일부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똑같은 모양이 보이시죠? 이게 다 똑같은 개오지 조개입니다. 얘네는 자연패고요. 여기 하나가, 이거는 아마 인공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네. 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항상, 그러니까 화폐의 기원에서도 보면, 화폐론에서도 보면 화폐의 기원이, 동아시아 화폐의 기원은 중국의 조개화폐에서부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서안 쪽에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거랑 조금 질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나온 조개화폐들을 보고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초기에는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서안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은허박물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뭐냐면 개오지 종이 200종이 넘습니다. 그 하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종속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가는 것들 중에 개오지 그 종에 속하는 하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이 200여 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화폐로 쓰는 건 딱 지금은 3가지, 얼마 전까지도 2가지였습니다. 모네타하고 아날러스. 근데 얘는 그 2개가 아닙니다. 얘는 등이 좀 크기가 크고요. 모네타나 아날러스는 1.5cm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하나가 크고, 얘는 등이 노란색, 뭐 황금색 이런 그런 색인데 크기도 다른 것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모네타에서 제외되는 종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 각 박물관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박물관의 그 사이트 도록에서 발췌를 한 건데 이거는 실제 자연패 같아요. 근데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진만 넣어놓은 거고, 요거는 완전 자연패인데 이건 어디냐면 경남 사천 늑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다만 이거가 나올 때 다른 그 반란전이 나왔는가, 그 시대가 다른 거가 같이 나와서 이게 고대에 그 매몰되었다거나 뭐 이런 거하고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어쨌든 출토는 비슷한 게 됐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오키나와 박물관에 있는 그 예전의 고대 화폐라고 해가지고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전시된 것 중에 가장 많은 건 어디에 있냐면 연태에 있습니다. 여기 연태 박물관을 보면 여기는 자연패도 있고 돌로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뼈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떼거지들이 막 박물관에 넘쳐서 그 한 칸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 그 선사시대의 목걸이에도 여기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몽골에. 그리고 아까 여기 봤던 그 서한 박물관,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이 게오지족의 그러니까 모네타나 아날라스의 카우리의 상한, 그 서식 상한이 어디냐면 얘네들은 여기를 이렇게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뭐 북위 몇 도라고 해서 우리나라 아무리 올라가 봐야 제주도 남쪽, 북쪽까지도 올라갈 수가 없고 제주도 남쪽까지는 뭐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걔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생물로 채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얘는 껍데기를 많이 쓰는 거지 잡아서 먹거나 하는 종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의 그 게오지가 여기에서 때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껍데기가 채집이 돼야 되죠. 얘를 바닷속 들어가가지고 꺼내올 수는 없을 테니까. 얘가 유통되는 건 거의 죽은 이제 생명 껍데기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되는데, 얘네들이 그 생물을 보면 요거는 이제 생물을 찍은 건데 이 등 부분을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이 살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 부분이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요 면을 보고 얘를 뭐 장식용으로 쓴다거나 등 부분을 나란히 해서 장식으로 쓰지는 사실 거의 않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쳐보셔도 판매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뭐 그 동남아시아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채집이 쉽게 되기 때문에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가 이제 얘네들의 서식 범위인 거예요. 아까 그 모네타하고 아날로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아무리 올라와 봐야 아열대에서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옛날에는 위에도 더웠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기후 변화를 봤을 때 적어도 그 시대에 BC 6100년 그쯤에는 지금하고 환경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식 범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건 기후변화 학자들이 얘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아열대 기후에서 사는 애들이 저기 위에 바레만에서부터 한 100km 위로 올라가거든요. 대전제유적은.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빨간색 이거 전체가 아까 우정무 교수님 발표하실 때 고조선의 생활 뭐 이렇게 해서 그림 나온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환호는 그래도 그려놨더라고요. 환호 안에 마을 집이 한 4채인가 5채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고조선 시대의 무덤이에요. 여기가 전체가 다 무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배열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최근의 공동묘지 못지 않아요. 크기도 그렇고. 여기에서 다만 차이가 나는 거 뭐냐 하면 요 전체 이제 8개를 그려놓은 건데 뭐냐 하면 요쪽이 남쪽이고, 근데 요쪽에는 만든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연패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주된 여기에는 거의 자연패, 단 하나 여기는 만든 거. 그리고 금속 화폐 하나는 어디 나왔냐면
대형 무덤인 여기에서 하나가 딱 나온 겁니다. 네, 그런 구분이 있을 뿐 전체 면적에서 한 5% 되는 게 고르게 이렇게 퍼져 있지 않나요? 고르게 보시기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나오고 많이 나오고 전체 개수로 따지면 120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냥 알알이 하나를 셌을 때 1200개가 넘는 거를 봤을 때 과연 얘네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얘네는 거기서 살 수 없는 종이에요. 발해만 근처에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생긴 애들 많다 하는데 사이즈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안에서 채집되는 거는 200종 중에서 일부의 종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서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네타나 아날로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서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올라오냐? 그거는 뭔가 이동이 있었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특성 변별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바다 생물이지 않습니까? 바다 생물이 저기 육지 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얘가 사람이 옮기든 떠밀려서 왔든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생산지와 그리고 이거가 소비지가 명확히 구분이 되면 그건 분명히 교역이 있었다라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 이건 연구 결과니까 그런 연구가 있는데 그걸 이제 특성 변별 연구라고 하고 그럼 얘가 어떻게 올라왔을까? 그거를 처음에 나온 애들 처음에 이제 생산되는 애들 그리고 걔가 사용돼서 뭐 나온 유물로 발견한 애들을 보면 저기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를 갔다는 거죠. 물론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한 번에 왔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인적 교류에 의한다면 여기에서 났습니다. 고대에서 지금 오키나와 선사 거기에도 이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고대에 오키나와와 제주도도 고대 많이 얘기다 하는데 선사 시대에 교류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제주도하고 뭐 큐슈 아니면 큐슈하고 오키나와에서 다른 곳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밀려 올라오거나 얘네들이 갖고 오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까지 도착 또 얘네들이 또 도착 해서 얘네가 릴레이 교육처럼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 남부에서 채집이 된다. 거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통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또 연구 결과 중국 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여기서는 자생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내려가서 저기 어디에서부터 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한 번에 오든 거쳐서 오든 뭐 띄엄띄엄 오든 어쨌든 이 밑에 아열대 지방에 사는 애들이 여기까지 교류에 의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조선이 시작된 게 우리가 흔히 233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동국통감 기준인 거고 그때를 정한 거죠. 그때에 개국을 했다. 그런데 이 만주 지역의 청동기 개시연대를 보면 이쪽 지역의 개시연대를 보면 기원전 25세기까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죠. 그래 너무 올라가니까 그거는 빼. 너무 늦는 거 올라가는 거 빼고 내려가는 거 빼고 어쨌든 우리가 개국한 연대보다는 먼저 청동기가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개시연대보다 1000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충분히 재련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고 때문에 납의 성질이 반짝 검기는 한데 반짝반짝 빛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물러서 만들기가 쉽다라는 그런 금속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만들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잠깐 해보고요. 이렇게 많이 발견된 거는 이게 물론 일부는 장식품으로 사용됐고 일부는 위세품으로 그러니까 토기 같은 거에 같이 났고 그리고 한 점이긴 하지만 얘는 화폐의 발달 단계를 보면 기본적인 기본 물품 그냥 자연패 그다음에 도패 만든 거 돌로 만들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금속패로 간다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자연패에서부터 마지막 금속패까지 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관련된 기록이
사실은 단군세기에 있습니다. 이게 물론 명확하게 일치되는 기록은 아닙니다. 여기는 보면 BC 2133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조선 시대의 청동기 개시연대는 25세기까지, 그러니까 2500까지 25세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그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청동을 뭐 재련하고 뭐 금속을 만들고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거보다 더 훨씬 이전에 그 우아량 유적에서 발견되는 이거의 선대문화라고 하는 홍산문화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그러니까 개오지 조개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거를 돌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하가점 하층 시대 들어서,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들어서 청동기 재련 기술을 발달을 했고, 그리고 그때에 쓰고 있던 귀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조개를 그 나부로 만들어서 사용했을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물론 비록 한 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단군세기에 나온 이 기록을 처음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지만, 여기에 보면 이게 뭐 후대에서 가필된 거 아니냐 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논문에서 이 대전자 유적이 발견된 시기와 이 그 단군세기가 쓰여진 시기가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이게 먼저 쓰여졌고, 그러면 이 기록을 과연 무시할 수 있는 기록인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기록 다음에 하나라 사람들이 와서 특산물을 바치고 신설을 구해갔다. 이거를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사람들과 교류가 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가점 하층 시대의 사람들이 주변 문화와 교역을 했느냐?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물론 산동반도나 저쪽 그 산동반도와 그 뭐 요동반도 쪽의 교역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된 교역의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 우리는 항상, 그게 물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일본의 그 침략이, 그 지배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이토 총독이, 이 조선은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가 물러나지만 100년 동안 그들의 정신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아까 중국에서부터 낭낭 얘기하셨지만, 왜 중국에서 뭔가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부터 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학습된 병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입견이 아닐까. 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에서 자체 발생이 되고 하지 않고 언제나 늘 밖에서부터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단군세기든 아니면 그 한단곡이든 이 책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사고전서라는 책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고전서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뭐 이렇게 말이 많았던 책입니다. 강의자전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연구자들이 꾸준히 연구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한자를 찾아볼 때, 이가 고대 한자가 뭐였는가를 찾아볼 때 항상 강의자전을 찾고요. 그리고 고대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할 때 빠짐없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전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기도 그랬고, 뭐 삼국유사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기존의 책을 만들 때 전체 다 쓰진 않습니다. 항상 옛 책을 참고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쓰는 거죠. 이 한단곡이든 단군세기든 이 책들이 물론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고조선 관련 사실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그냥 뭐 이거는 뭐 논란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조금 제껴두고, 다른 거 중국 막 그 관자든, 교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관자인데, 관자도 사실 말 되게 많은 책입니다. 왜 그걸 먼저 그걸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만 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취합하고 혹은 잘 선별하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단군색이나 한단곡이나 이 책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되고 찾아가야 할 많은 정보가 있는 백과사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송옥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옥진 선생님께서는 2020년 작년에 대전자 유적 개오지 조개와 고대 교역 네트워크 범위에 대한 연구로 인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